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보장급여법을 보겠습니다. 두 문제 출제가 확정되어 있는 사회보장급여법. 옛날에는 사회보장기본법 5문제 출제 영역을 2문제를 빼온 겁니다. 자, 사회보장급여법. 최근에서 거기 뭐 연표까지 할 건 아니지만 어떤 2014년에 제정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위에 이제 개요처럼 한번 읽어보신다면 사회보장급여법에 보면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리고 급여가 공정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또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먼저에서 지원 대상자 발굴, 또 그런가 하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보장, 또 급여의 공정 제공, 또 제도의 지역사회의 제도의 통합적 시행, 이런 등등을 목적으로 해서 제정된 것이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합니다. 자, 사회보장급여에 거기 기본원칙이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기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의사에 따라. 또 보장기관은 급여 대상에다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요즘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전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접수 단계에서 만남은 옛날에 같으면 전문가, 사회복지사 중심이다 보니까 특별히 은혜롭게 만나나 주는 이런 만남이었지만, 요즘에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회복지 전담관은 취약계층이라고 하든, 아니면 지역사회 보장의 시설은 소위 사각지대라고 하든, 또는 사회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든,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말하는 소유계층이라고 하든, 이런 표현들을 써서 이들을 적극 발굴하는, 이들이 찾아오면 특별히 만나주는 이런 행정이나 보장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웃리치라고 하는 거지. 아웃리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극적 만남. 또 그러면 생애 주기별로 필요에 맞는 그 사회보장급여가 투명,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생애 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 투명,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가 뭐예요? 생애 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다시 말해서 맞춤형을 말합니다. 맞춤형 급여가 공정, 투명,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죠. 편리하게. 또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공평성이죠. 이런 원칙들을 바로 이 기본 이념의 가치, 기본 원칙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은 굳이 법조문 안 봐도 되겠죠. 우리는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브레드쇼우식으로 한다면 사회보장 수급권을 활용 또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은 지원 대상자, 친족, 그리고 후견인. 그런가 하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원 대상자와 그 친족은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이제 적용이 법률적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지원 대상자는 당연히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할 수 없다면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의를 전제로 해서, 셋째째 동의란 말이 나와야지, 동의. 그래서 여기도 역시 사회보장기본법에도 본 것처럼 신청, 직권, 병행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지원 대상자와 친족, 후견인, 그건 당연히 아는 거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보호하고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 또 거기서 끝납니까? 업무 담당자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권리보다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은 여기 업무 담당자의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할 일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당연히 신청인이나 지원 대상자에게 사항을 고지하여야 되는데 근거 법령을 어디에다 찾느냐, 목적, 또 정보의 범위, 이용 방법뿐만 아니라 신고 의무, 그리고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이런 등등에 대해서 신청인과 지원 대상자에게 고지는 사전에 알려야 됩니다. 사전에. 그래서 아직은 여기가 출제가 되지 않았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수급 자격의 조사 쭉 보시고, 다음에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의 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보면은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여기 보시면 급여가 누락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전산 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급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또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이런 급여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 전산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시입니다. 임시. 그래서 함정에 우리가 3교시 3영역이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차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함정에서 피해가야 됩니다. 임시로 부여해야 됩니다. 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을 행사할 적에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에 관한 자료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며, 다음에 자료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바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말합니다. 때문에 자산조사의 내용은 뭐가 있다?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가 있다. 이렇게 또 문제를 전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조사의 내용은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가 있다. 또 그러면 이 보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라고 합니다. 보장기관의 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기가구 발굴. 그래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는, 또 그러면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 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어떠한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의 숫자적 개념의 말살이 아니죠.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나 모든 삶 자체가 남은 사람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주저앉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생계유지란 단서도 붙지 않습니까? 자살자가 발생한 또는 자살 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어떠한 설정한 기준에, 대통령에게 시행령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자들은 위기가구로 보고, 그리고 위기박으로 보고 그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 파악이 다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자료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음 자료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 정보. 자, 여기는 얼마나 생계가 힘든지를 보여주는 거죠.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해서 전기가 끊어지고, 지금 오늘날 세상에. 다음에 수도 요금을 내지 못해서 수도가 끊어지고, 그리고 도시가스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 시대에 가스가 끊어진 가구는 극빈층의 극빈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위 자료나 정보를 처리해야 됩니다. 또 그러면 학교에서 담당 교원이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한 학생의 가구 정보,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 정보, 또 그러면 국기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신청이나 지원 중 탈락 가구의 가구 정보. 신청이나 지원한 사람은 당연히 국기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가 되지만, 거기서 탈락한 가구도 위기가구의 입장에서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자, 중요 표시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입소 취소로 장이 입소 탈락자나 취소자 중 위기상에 처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의 가구 정보. 이게 탈락. 자, 이런 등등.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만 이러한 위기가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알 듯 되는데 건강보험료 6개월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여기 4번. 국기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에 탈락한 사람의 가구 정보도 아주 중요한 수집해야 될, 여기는 처리해야 될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관협력 좋고 이의신청 좋습니다. 이의신청 내용까지는 그렇지만은 이 법, 소위 사회보장급여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90일 이내 그 정도 보시고 요즘 보면 여기 보면은 부정수급 실태조사가 있죠. 부정수급자들이 곧잘 발생을 하는데 부정수급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아까 하나의 공식처럼 실태조사는 3년, 기본교육은 5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 기본법일 때 아주 드물게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 추계는 경년, 2년마다 한다는 것을 예외적으로 우리가 정리한 것처럼 보통 3년, 5년은 하나의 공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된다. 뭐 아시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급여법의 주된 내용으로 접근해보면 사회보장급여법의 내용, 거기는 사회보장급여법의 내용은 주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뭐 요즘 말 안 해도 오늘날 누가 수작업으로 누가 종이문서로 이걸 처리하겠습니까? 모두 전산 처리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거기 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그냥 이해만 하나 보겠습니다. 보장기관의 장은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 시스템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정보기관의 장에, 보장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러면 동의를 받아 다른 기관이나 시설 단체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도 있다. 굳이 우리가 문장이 길다 보니까 빨리빨리 읽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뭐 당연한 건 아니야. 요즘 보면은 굳이 해킹하지 않는 해킹이란 단어가 나올 정도로 그가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비밀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유기가구라든지 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서로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서로 활용하게 하거나 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국민 포탈을 구축해야 되고 또 사회보장 정보의 표준화.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기 보면 표준화라는 단어에 그저 만약에 3교시 3영역 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리면 여기 함정이 표준화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하여 급여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에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표준화해서. 우리가 읽어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평생 사회안전망에서 또는 우리가 사회복지실전이나 또는 오늘날의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본다면 모두 맞춤형, 개별화를 강조하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형화, 표준화, 이런 구조화 이런 말들을 다소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형용사구가 있는 것처럼 사회보장 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하여 급여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보에 관련된 모든 것을 표준화해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기관의 장들도 그 표준화해서 제공받은 그거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 정보원 나와 있지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을 사회보장 정보원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 정보원입니다. 뭐 내용까지 보기는 그렇고.
여기 보면 사회보장 정보원, 사회보장 정보원은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4번 해볼까요? 4번.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재단법인에 관한, 그래서 이 법인으로 본다라고 할 적에 법인으로 한다 할 적에 이렇게 재단법인에 준해서 설명하는,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에 대한 과정을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 정보의 파기. 이 사회보장 정보의 파기라는 보통 사회보장 업무 담당자의 업무에는 거기 소위 수집한 정보의 파기하는 것도 미리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그 정보를 클라이언트에 관한 또는 유기가구에 관한 또는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에 관한 정보를 언제까지나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언제까지만 보관했다가 파기하겠다라는 정보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것도 앞에서 봤습니다. 고지, 신고 의무도 알려주지만 고지 의무도 알려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장기관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의 장은 사회보장 정보를 몇 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이 5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어디에서 본 적이 있냐면 5년 정보 파기 얼적에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있지요. 건강보험에서 정보 파기는 원칙이 5년입니다. 5년. 당연히 의료급여법에 의한 그 정보 파기도 원칙이 5년입니다. 그러나 양자 똑같이 약국 처방전은 3년이면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상 정보 파기의 연도의 원칙은 똑같이 5년입니다. 그러나 약국 처방전은 3년으로 한다라는 것을 마침 여기 5년이 나와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교육. 지역사회 보장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사회 보장교육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처음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본래 명칭은 지역사회 복지교육이었어요. 이랬던 것이 2014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놔둔 상태에서 2014년 사회보장급여법, 현재 법률이지요.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면서 제정으로 명칭이 개칭되고 그리고 법적 근거가 이전하게 된 겁니다. 명칭이 지역사회 복지교육이 지역사회 보장교육으로 법적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전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지역사회 복지교육으로 처음 등장한 200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때는 처음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복지교육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4년마다 지역사회 복지교육을 수립 시행하도록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수립 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말은 지자체의 장은 그렇죠. 지역사회 보장교육을 4년마다 수립하고 그렇죠. 그리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 2007년부터 제1차 교육이 시행되어 있는데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현재는 23, 24, 25, 26으로 넘어가는 제5차 교육이 수립되어서 시행 중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언제나 모든 절차를 수립하고 심의하고 의회 보고하고 상급관청에 제출하는 절차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지사는
특별자치진흥병 뺐습니다. 시도지사는 역시 시도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시도사회보장위의 심의를 거쳐 그리고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상급관청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절차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시, 군구 지역사회보장교육이든 시도 지역사회보장교육이든 간에 이 절차는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고 상급관청에 제출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로부터 시도계획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가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계획들을 종합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어디에? 국회?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가? 그건 제출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사회보장위원회입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나 국회나 국무총리가 아닌 사회보장위원회 제출이 아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를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이건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을 보시면 뭐 길게 되어 있지만 수요에 관한 내용, 보장지표에 관한 내용, 추진 전략에 관한 내용, 전달 체계에 관한 내용,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내용, 재원 조달에 관한 내용, 통계 수집에 관한 내용,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것이 부정수급 현황 및 그 대책, 부정수급 현황에 관한 내용, 그리고 대통령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용을 보면 수요에 관한, 보장지표에 관한, 그리고 추진 전략 및 연계 협력 방안에 관한,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사항, 또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 또는 재원 조달, 통계 수집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현황 및 그 대책에 관한 사항도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한 3독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시도사회보장위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쭉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디서 봤냐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다음에 심의 절차죠. 어디에 심의를 받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받아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고 상급관청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무기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가 지방자치단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렇죠? 시군구에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그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립 주체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인 그중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어요. 시도지사는 아닙니다.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전혀 주체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유척한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공무원도 있다는 걸 볼 적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기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공무원도 위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 협력기구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라는 것도 보고 넘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먼저 넘겨가고 나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운영 그리고 실무협의체의 구성 운영이 있는데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뒤에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군구에 두지 않습니까? 그 구성을 보면 학적인 접근에서를 보면은 뭐 대표협의도 있고 그러지만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둡니다. 실무협의체. 바로 이 실무협의체 밑에 전문성에 따라서 실무분과도 둘 수 있습니다. 실무분과. 그런가 하면 읍면동 단위별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둡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그 위원을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유촉하는데 10명에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유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역시 실무협의체를 주는데 실무협의체도 10명에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 유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읍면동별로 10명 이상을 주도록 하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민간협력기구라는 건 분명하죠. 근데 그림을 보면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또 실무분과 이렇게 있으니까 마치 위에서 아래로 그렸기 때문에 수직적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이 구성은 수평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업무를 돕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두는 것이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지시하명을 받아 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돕는 자문위원회처럼 존재하는 것이지 그 집행기구로서 하부구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상세한 것은 여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기는 2년으로 하거든. 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로 실무협의체도 여기 보면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조금 전에 밖에 줄 안 치고 넘어갑니다. 쭉 내려가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역시 보면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은 읍장, 면장, 동장은 당연하고 그리고 읍장, 면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이들이 유촉하는 사람으로 역시 성별을 고려하여 몇 명을 둔다? 성별을 고려하여 읍면동별로 각각 10명 이상을 둔다라고 우리가 판서를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우리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라고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둘 수 있다라고 바로 뒤에 또 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 전담기구는 뭐냐? 라고 할 적에 사회보장 전담기구는 역시 업무의 효율적. 여기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가 되겠어요. 당연히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시 그리고 시군구에 두기 때문에 특별자치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다음에 통합사례관리 좋습니다.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특별자치시, 시군구에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둡니다. 그래서 이건 통합사례는 벌써 여기에 보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그 단어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연도를 87, 92, 빵빵.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공공부문에도 사회복지사가 배치되게 된 것은 1987년에 별정직으로
별정직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란 이름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란 이름으로 처음 배치됩니다. 80년 법적 근거도 없었던 거였어요. 그랬다가 92년에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2000년부터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오늘날 이름인 사회복지 전담, 사회복지 전담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선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래서 8792 빵빵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분명하고 있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 전담이니까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리치라고 할 적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에는 사각지대 발굴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각지대 발굴. 또 여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서 나오는 취약계층 발굴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강조됩니다만 소외계층 발굴. 이런 것은 단순히 앉아서 찾아 나오면 만나주는 소극적 만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마치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 시행됐었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찻동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역시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법에 근거해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교육시책을 정리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보시면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과 지도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이런 거를 할 적에 오늘날 정부의 정책의 방향은 적극적 만남, 적극적 발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처음 등장할 때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은 사회복지 사업법이었습니다. 그랬다가 2014년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지금 현재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사회 보장계획,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본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되어서 옮겨와서 사회보장급여법을 법적 근거로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기원을 어디서 찾는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기원은 길버트법에 나오는 유급 종사자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두 문제가 출제된다고 정해져 있는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마감진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문제, 그리고 당연히 지역사회복지원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